1623년 3월 13일 새벽, 창덕궁의 인정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궁궐 담장 밖은 이미 수천 명의 칼과 창이 내뿜는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능양군, 훗날의 인조가 이끄는 반란군이 궁을 완전히 포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궁 안의 모든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상궁 김계시만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가장 먼저 찾은 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궁궐의 후미진 곳을 뒤져 한 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낸 것입니다. 김계시였습니다. 어떤 재판도, 어떤 변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성공시킨 이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여인을 저작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목은 한 번에 베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왕의 옆에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주무르던 여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벼슬이 오가고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반란군은 왕도 아닌 이 궁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광해군의 모든 신하들은 모든 악의 근원은 저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죽음이 단지 왕의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야사는 이 여인이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왕, 광해군을 배신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천하의 요부이자 희대의 악녀로 기록된 궁녀 김계시의 산,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김계시, 이름 계시는 개똥이라는 아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시작은 비천했습니다. 언제 태어나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왕의 눈에 띄기 전까지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하나, 이름 없는 개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많은 기록들이 추녀, 즉 못생긴 여자였다고 전합니다. 절세미인들이 가득한 궁궐에서 추한 외모의 궁녀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야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일한 무기는 추한 외모가 아니라 비상한 머리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탁월한 지략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김계시가 궁에 들어온 초기, 다른 궁녀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모든 이의 비밀을 캐내고 약점을 장악했다고, 미모가 아닌 정보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처음 기회를 잡은 곳은 늙고 병든 왕 선조의 침소였습니다. 1608년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궁궐, 선조는 57살의 늙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후계자 문제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죠. 김계시는 바로 그 늙은 왕의 시중을 들며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단순한 시중이 아니라 선조의 말 못할 불안과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당시 선조는 세자 광해군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김계시는 이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광해군에게 은밀히 경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두 왕 사이를 오가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늙은 애는 곧 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새로운 태양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야사가 등장합니다. 김계시가 늙은 선조의 승은을 잇는 동시에 아들인 세자 광해군과도 밀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자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겁니다.
광해군 역시 매일 자신을 죽이려 드는 아버지와 정치적 반대파들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광해군에게 김계시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생각을 읽어내는 첩자이자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동지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천한 개똥이가 조선의 왕과 다음 왕이 될 세자의 마음을 동시에 훔쳐 두 사람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모두 쥐게 될 줄을 말입니다. 1608년 드디어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김계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모든 정보를 주무르는 스는 상궁이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사조차 먼저 의논했고 그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입니다. 정실 왕비의 아들이 아닌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조가 말려내본 유일한 적자, 바로 8살짜리 어린아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이 불안한 권력의 균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1613년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개축 옥사입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재남이 영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조작이든 김계시와 정치적 파트너였던 이이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영창대군을 따르던 세력을 모두 숙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살의 영창대군, 광해군은 차마 자신의 어린 동생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강화도로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바로 이 순간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이 여인의 손에서 설계되었다고 전합니다. 강화부사 정항은 이이첨과 김계시의 사주를 받아 어린 왕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칼로 죽이면 그 뒷감당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증살, 쪄 죽인다는 뜻입니다. 정항은 영창대군을 작은 방에 가두고 그 방의 문틈을 모두 진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며칠, 밤낮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8살의 어린아이가 갇힌 방은 말 그대로 찜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린 왕자는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서 문을 긁으며 어머니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방 안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 문을 열었는데 영창대군은 끔찍하게도 뜨거운 열기에 쪄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보고를 받고 이를 너무 지나치게 처리했다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죽음을 묵인하였습니다. 왕은 사후에야 진상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김계시의 차가운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8살 아이의 목숨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영창대군이 사라지자 김계시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서궁에 유폐시키는 이른바 폐모살제를 완성시킵니다. 궁궐 안팎에서 이 여인의 권력은 광해군을 넘어섰습니다. 집 앞은 벼슬을 구하려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매관매직, 즉 벼슬을 사고 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평안도 관찰사 자리에 3명이 경쟁했는데
김계시에게 가장 많은 뇌물을 바친 자가 임명되었다. 그 액수가 무려 1,000냥이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김상궁에게 얼마를 바쳤는가가 관직 임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뇌물의 액수에 따라 관리들의 승직 명단을 만들었고 광해군은 마치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듯 올린 명단 그대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나라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궁궐에서는 개똥이에게 바치는 뇌물로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외교 문제에도 개입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위태로운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었죠. 하지만 김계시는 달랐습니다. 후금의 장수에게도 뇌물을 받고 명나라의 장수에게도 뇌물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안위보다 당장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황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야사에서는 김계시가 후금의 사신과 은밀히 접촉하여 조성군의 배치와 병력을 알려주고 대가로 은 100냥을 받았다. 후금의 첩자 노릇을 하며 조선의 군사 기밀을 빼돌린 것입니다. 왕의 여자가 왕의 정책을 정면으로 배신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김계시를 멀리하라 하고 상소를 올렸지만 광해군은 번번이 묵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광해군은 김계시가 선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만약 그녀를 멀리하면 그녀가 가진 비밀들이 정적들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아마도 광해군에게 김계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동지이자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공범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곁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썩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그 잔인한 패모살제는 정적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김계시는 자신에게 뇌물을 바쳤던 한 병사를 통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일 새벽 능양군이 군사를 이끌고 굼을 칠 것입니다. 인조반정의 거사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모셨던 왕,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그 남자를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광해군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민심은 떠났고 신하들은 등을 돌렸으며 패모살제라는 도덕적 치명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배는 침몰할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한 기록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평소처럼 김계시와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반란군이 창덕궁 도남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횃불을 든 단란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궁궐의 수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계시와 내통한 자들이 이미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덕궁 동문의 수문장이었던 이모라는 자가
김계시에게서 거금을 받고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란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궁궐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광해군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광해군은 즉시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담을 넘어 비참하게 도망쳤습니다. 김계시는 어땠을까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자신을 공신으로 대우해 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란군이 내건 명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란군, 즉 서인 세력은 어머니를 육해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패륜의 왕 광해군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모살제를 바로 옆에서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은 김계시였습니다. 반란군의 수장 이귀가 김계시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국문을 연 공은 인정하나 네가 저지른 악행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패륜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들었으니 너야말로 가장 먼저 처단해야 할 역적이다. 반란군에게 김계시는 공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분을 완성시킬 재물이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모든 악행은 왕의 뜻이 아니라 저 요망한 악녀 김계시가 꾸민 짓이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그리하여 반란이 성공한 바로 그날, 그렇게 허무하게 참수당했습니다. 나이는 45살 전후로 추정됩니다. 김계시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구경하던 백성들이 악녀를 죽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다만 광해군 전하께 충성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망나니의 칼날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벼슬을 팔아모은 그 많던 재물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쪄죽게 만든 8살 영창대군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을까요? 혹은 자신을 끝까지 믿었지만 결국 배신했던 왕 광해군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김계시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의 벼슬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결국 자신을 믿어준 주군을 배신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여성이자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이가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왕의 총애에 기생하는 것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김계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유배지를 전전하다 쓸쓸히 죽어갔고 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계시는 역사에 광해군 시대를 망친 요부로 박제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광해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인 중립 외교마저 김계시가 후금과 내통한 결과로 폄하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인조 정권은 김계시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워야만 광해군을 몰아낸 자신들의 반란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조실록에는 김계시 관련 기록이 과도하게 많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으로써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계시의 삶을 통해 3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김계시라는 비선 실세는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생존을 위한 선택이 때로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괴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악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셋째, 명분 없는 배신은 결국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을 배신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란군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과거의 악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계시였다면 그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역사는 만약을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오늘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또 다른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